수연은 늘 자신이 평범하다고 느끼는 삶에 갇혀 있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처음으로 집을 떠나 서울에 온 그녀는 화려한 도시 풍경과 세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뒤처지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세련된 외모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던 자격지심이 더욱 선명해지는 듯 했다. 수연은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다. 부모님은 딸을 힘들게 키웠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농사도 지었다. 이런 부모님의 헌신 덕분에 명문 대학에 입학한 것은 수연에게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막상 서울로 올라오자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울의 세련되고 대담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은 여전히 부족해 보였다. 내가 이 도시와 어울리려면 뭔가 달라져야 해. 그런 생각은 점점 수연의 머릿속을 점령해 갔다.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연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카페는 번쩍이는 고급차와 화려한 옷차림의 손님들로 가득했다. 그들을 보며 수연은 늘 작고 초라한 기분이 들었다. 한쪽 구석에서 열심히 주문을 받으며 서빙을 하던 그녀는 어느 날 한 무리의 남자들 사이에서 은은한 카리스마를 풍기는 한 남자를 마주하게 된다. 그가 바로 민혁이었다. 민혁은 자신감 넘치는 인상적인 사람이었다. 약간 거만해 보이는 미소와 함께 그는 손쉽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수연은 처음엔 그저 또 한 명의 부유한 손님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민혁은 그녀에게 조금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다. 주문을 하는 도중 수연의 가늘고 어색한 미소를 보며 민혁은 장난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웃을 때 입꼬리 더 올려야 매력적일 텐데. 수연은 당황했다. 그의 말에 감정적으로 상처받진 않았지만 왠지 모를 부끄러움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민혁의 눈빛은 그녀를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의미 있게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민혁은 종종 카페에 들러 수연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엔 업무적으로 보였던 소소한 말들이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깃거리로 이어졌다. 그는 의사였고 특히 잘 알려진 성형외과 의사였다. 자신의 직업을 언급할 때마다 민혁은 당당했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사람들이 더 아름다워지는 걸 돕는 직업 꽤 멋지지 않나요? 그는 건성으로 수연의 동의를 구하는 듯 말했다. 수연은 민혁의 당당함에 묘한 매력을 느꼈다. 그러나 민혁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녀 스스로도 자신의 외모를 자꾸 비교하게 되었다. 자신의 평평한 얼굴선을 쓰다듬으며 그녀는 민혁이 싫은 소리 없이도 자신을 은근히 평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민혁은 그녀의 외모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적은 없었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수연은 금세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런 가치를 따라잡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다. 며칠 뒤 민혁은 수연에게 한 장의 명함을 건넸다. 그의 병원이었고 심상치 않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우리 병원으로 한번 놀러 와요. 이왕 예뻐질 거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죠. 안 그래요? 수연은 그날 밤 잠을 설쳤다. 명함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이런저런 생각들에 머리가 아팠다. 진짜 내가 변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의 나로 괜찮은 걸까? 부모님께서 애써 보내준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며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겨우 마련한 생활비를 떠올리며 그녀는 스스로를 도닥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엔 민혁이 보여주는 새로운 가능성이 매력처럼 다가왔다. 시간이 지나 도시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수연은 늘 작아지는 자신의 존재감을 극복하려 애를 썼다. 아름다움은 이 도시에서 그리고 민혁 같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았다. 수연은 그 열쇠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갈망하고 있었다. 내 인생을 바꾸려면 한번 바꿔볼까? 수연은 결국 민혁의 명함을 손에 쥐고 그의 병원을 찾아갔다. 번쩍이는 유리 건물의 고급스러운 간판, 안에 들어서자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세련된 마감재로 꾸며진 로비가 그녀를 압도했다.
병원의 직원들은 흠잡을 데 없이 단정한 외모와 친절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고 한눈에 봐도 상류층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간임이 느껴졌다. 이 병원은 내게 너무 과분할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민혁의 말과 매력이 주었던 충동은 이미 수연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끌었다. 민혁은 수연을 보자 반갑게 웃었다. 진짜 왔네? 사실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는 수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하며 그녀를 친근하게 대해주었다. 사무실 역시 그의 병원만큼이나 고급스러웠다. 의자로 걸어가던 짧은 순간에도 금빛 장식이 빛나는 벽과 창밖으로 보이는 환한 도시 경관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수연은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웃어 보였지만 민혁은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어갔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아지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민혁은 수연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진단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전문적인 자세로 접근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더니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베이스는 좋아요. 하지만 조금만 손을 보면 훨씬 더 세련돼질 거예요. 특히 여기는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설득적이었다.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고 마치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듯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수연은 민혁의 조언에서 비난보다는 동정과 관심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주고 있다는 듯이 보였다. 민혁은 그녀가 성형이라는 결정을 두려워하거나 후회하지 않도록 꼼꼼히 장점들을 설명했다. 가슴 수술을 한다면 옷핏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신감도 올라가고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죠. 그의 말에는 경험과 확신이 담겨 있었고 수연은 그의 논리에 제대로 빠져들었다. 결국 수연은 결정을 내렸다. 성형은 자신감을 되찾고 새로운 자신으로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처럼 보였다. 물론 비용이 가장 큰 문제였다. 비싼 수술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을 마주했지만 민혁은 변함없이 온화한 미소로 말했다. 걱정 마요. 그렇게 큰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거니까. 그의 말 한마디에 수연은 용기를 냈다. 수술 당일 그녀는 긴장된 표정으로 병원에 들어섰다. 민혁은 직접 수술 전에 수연을 찾아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독거렸다. 다 잘 될 거예요. 내가 맡은 이상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말에 수연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안도감을 느꼈다. 마취에 들어가며 수연의 마지막 생각은 이 수술이 내 인생을 바꾸길. 이라는 간절한 바람이었다. 몇 주 뒤 수연은 거울 앞에 섰다. 부종이 조금 남아있긴 했지만 충분히 결과가 성공적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달라진 곡선, 더 선명해진 이미지. 그토록 원했던 아름다운 외모를 그녀는 드디어 손에 넣었다. 민혁은 수연에게 좀 더 세련된 스타일을 추천하며 직접 옷을 골라주기도 했다. 이제 어딜 가도 주목받겠는데요. 더 이상 뒷자리에 숨어 있지 않아도 돼요, 수연 씨. 수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거울 속의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흥분시키고 변화의 시작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거울을 보고 민혁을 보고 그리고 밝게 웃었다.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그녀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후로 민혁과 수연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민혁은 그녀를 자신의 병원을 홍보할 자리에도 데려가며 의사인 자신의 성공적인 이미지를 드러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수연은 그의 주변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었고 그는 그녀가 자신과 어울리는 여성이라는 듯이 포장했다. 수연에게 민혁은 마치 그녀가 이루고 싶었던 이상적인 삶을 보여주는 창과 같았다. 하지만 수연은 단순히 민혁과 가까워지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갈망과 민혁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려는 욕망을 느꼈다. 민혁의 유려한 말들과 매력적인 배려는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선택한 모든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민혁이 그녀에게 보여주는 친절과 배려의 밑바탕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으며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다. 수연은 성형 이후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기대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졌다. 달라진 외모 덕분에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자신감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변신은 화제가 되었고 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녀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마다 작은 만족감을 느꼈다. 민혁 역시 그녀를 향한 관심을 점차 드러내었다. 그는 수연과의 시간을 점점 더 늘려갔고 그녀를 고급 레스토랑, 루프탑 바와 같은 세련된 장소들로 데려갔다. 수연에게 민혁은 매력적이고도 안정감 있는 존재였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은 마치 완벽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곁에 있는 그녀의 모습은 자신이 꿈꿔왔던 이상형의 여자와 점점 닮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민혁의 태도에서 어딘가 묘한 이질감을 감지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늘상 그녀의 외모에 대해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젠 정말 내 이상형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하지만 그녀의 취미 생각, 꿈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민혁의 친구들과 동료들과의 만남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그는 수연을 이 병원의 최고의 작품처럼 소개했고 그녀는 마치 그의 성공을 자랑하는 수단이 된 것 같았다. 수연 씨가 정말 멋지죠? 제가 조금 손을 본 덕분이긴 하지만요. 민혁의 동료들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수연은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특히 한 번은 민혁의 친구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가볍게 물었다. 수연 씨는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혹시 일은 하세요? 수연은 잠시 당황한 채 얼버무렸다. 대학 졸업 후 아직 뚜렷한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이어간다고 말하려던 찰나 민혁이 먼저 말을 잘랐다. 아, 그냥 쉬고 있어요. 사실 요즘은 저랑 같이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쁘죠. 그의 말은 농담처럼 보였지만 속에서 멍울처럼 무언가가 단단히 얹힌 기분이었다. 그녀는 대화의 무게가 자신을 향하지 않고 그저 민혁의 위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처럼 느껴졌다. 수연은 점차 혼란스러워졌다. 민혁과 함께할수록 그의 주변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사소한 질문들, 은밀한 미소들, 지나친 칭찬 속에서 수연은 자신이 하나의 완벽한 상품처럼 재단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나를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변한 외모만 보고 있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은 민혁의 휴대폰에 뜬 메시지를 무심코 보게 되었다. 송금 어플의 알림에서 고급 맞춤형 조명을 샀다는 기록이 뜬 것이었다. 수연은 별다른 생각 없이 물었다. 조명? 집에 새로 무슨 촬영하려고 해요? 민혁은 피식 웃으며 답했다. 아니, 병원 홍보용. 우리 병원 광고 모델로 수연 씨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그 말은 그의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지만 수연은 해당 계획에 대해 전혀 들은 적이 없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수연은 순간 자신이 민혁에게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던 그녀는 그저 민혁의 병원 이미지와 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처럼 쓰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혁의 행동에는 더 많은 이질감이 드러났다. 그는 여전히 다정했고 그녀의 외모를 칭찬했으며 고급스러운 곳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그녀의 외모에만 초점을 맞췄다. 우리 이번에는 턱 라인을 조금 더 다듬으면 어떨까요? 요즘 유럽 스타일 턱선이 다시 유행이라는데. 민혁은 마치 그녀가 본인의 조각 작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제시했다. 수연은 점점 지쳐갔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외모가 민혁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게 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여전히 내면 깊은 곳에서 불안감과 공허함을 느꼈고 그것은 결코 외모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자신은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나일까? 누가 나를 사랑하는 거지? 이 얼굴을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의문은 그녀의 마음을 더 깊은 어둠으로 이끌었다. 민혁과의 관계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다정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수연은 이제 그의 따뜻함이 자신의 내면이 아닌 외적인 부분에만 향해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제 수연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민혁의 곁에 남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관계를 떠나야 할 것인가. 점점 깨져가는 환상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민혁과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의 따뜻함이 외형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깨달은 뒤부터 수연은 점점 그와의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졌다. 민혁은 언제나 그녀를 자랑스러운 얼굴로 바라봤다. 내가 세계 최고임을 보여주는 작품이지. 정말 완벽해졌어. 그는 늘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성공과 수연이라는 결과물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수연에게 그의 말은 칭찬이 아니라 벽처럼 느껴졌다. 그 벽은 점점 두터워졌고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내가 변하기로 결심했던 이유가 뭐였지? 이 모든 결과가 날 더 행복하게 만든 건 맞는 걸까? 어느 날 민혁이 이끄는 고급 파티에 초대된 수연은 자신이 어쩌면 잘못된 무대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눈부신 조명 아래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긴 했지만 그 눈빛들은 차갑기만 했다. 파티장에서 그녀는 늘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화제를 주고받는 남성들, 민혁이 속삭이는 성공 스토리와 외모 중심의 담론 속에서 점차 소외감을 느꼈다. 한 여성이 다가와 그녀를 한번 훑어보더니 수연 씨, 민혁 씨 작품 중에서도 꽤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완벽해지는 것도 좋지만 혹시 인간적인 부분은 조금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라는 말을 했다. 상냥한 목소리 안에는 날카로운 비음이 섞여 있었다. 수연은 적잖이 당황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다. 그리고 그녀는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사라지고 마치 기반 없는 외적인 피상성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민혁과의 대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민혁 씨, 나는 요즘 우리가 왜 같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당신에게 단지 외모로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 건 아닌가 싶어요. 당신은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의 결과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민혁은 수연의 표정을 살핀 뒤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너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은 분명히 진심이야. 넌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상적인 뮤즈야. 수연은 민혁의 말에서 깊은 모순을 느꼈다. 그의 말에는 온통 외모에 대한 칭찬뿐이었고 그녀의 진짜 감정이나 깊숙한 내면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이 대화는 그들 관계의 균열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다는 것을 수연에게 다시금 상기시켰다. 며칠 뒤 수연은 자신이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 대출 내역서를 보게 되었다. 대출금 일부는 이미 민혁의 조언으로 의사 비용에 투자되었고 남은 금액의 상환을 위해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그녀는 그 내역서를 보며 자신이 얻은 이 완벽한 외형이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점차 깨닫게 되었다. 민혁이 그녀에게 집착한 이유는 그녀가 스스로 삶을 주도하기 위해 살아가도록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상 속에서 가공된 작품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수연은 거울 앞에서 속삭였다. 이건 내 삶이 아니야. 그리고 너의 작품도 아니야. 나는 내가 되는 법을 다시 찾아야겠어. 그날 그녀는 민혁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다.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예요. 민혁은 처음엔 충격을 받는 듯 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너 혼자서는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 나랑 헤어지면 넌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아무도 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없었을 거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수연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긴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불필요한 감정의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 침묵을 택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으며 민혁의 삶에서 완전히 떠났다. 민혁과 헤어진 수연은 인생은 어두운 터널 같았다. 여전히 그녀는 외모를 자신의 유일한 무기로 삼아 삶을 이어갔다. 젊음과 화려함으로 받아왔던 찬사가 점점 희미해지면서 그녀는 스스로의 가치를 외모에 매달며 살아가는 선택을 지속했다. 그러나 그 외모도 20대 때처럼 빛나지 않았고 이제 그녀는 더 젊고 생기 있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삶에 작은 희망처럼 보이는 기회가 찾아왔다. 수연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나이 많은 노인 이모 씨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대기업의 은퇴한 임원이었으며 부유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가정이 있었지만 거리가 멀어진 아내와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수연의 젊음과 미모에 매료되어 그녀를 애인으로 삼고 싶어 했다. 날카로운 현실 속에서 그녀에게 큰 기회처럼 보였다. 평생 이렇게 유흥업소에서 일할 수는 없어.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열쇠야. 라는 생각에 수연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노인은 수연이 더 이상 유흥업소에서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금전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을 그녀에게 제공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었다. 수연은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끼며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지하 셋방을 벗어나 빛이 잘 드는 집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보며 어느 정도 안도감을 느꼈다. 누군가는 그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었지만 수연은 이를 운명이라 여겼다. 세상은 이런 기회를 만날 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리고 난 이 기회를 제대로 잡은 거고. 하지만 그 행복은 그녀를 오래 머물게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노인의 지겨운 패턴과 단조로운 삶의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수연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자신이 구축한 작은 세계 안에서 그녀가 안주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 안락함 속에서 수연은 점점 지루함과 무료함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젊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내세우고 싶었고 다른 누군가의 사랑과 열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기를 원했다. 그러던 중 수연은 노인의 재산 관리 업무를 도와주는 젊은 남성 준호를 만나게 된다. 준호는 그녀가 지난 세월 동안 만나왔던 사람들과는 달랐다. 그는 젊고 매력적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사람이었다. 이런 감정은 그녀에게 금지된 달콤함처럼 다가왔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노인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안락함과 안정성이 있음에도 그녀는 준호와의 만남을 통해 지난 세월 밀려났던 열정을 느끼려 했다. 수연과 준호 사이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처음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었지만 점차 둘 사이의 교류는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방향으로 깊어져 갔다. 수연은 원래 약속했던 안락함을 뒤로 한 채 한때 자신의 삶에서 사라졌던 열정을 더 많이 원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오래 갈 수 없었다. 노인이 수연과 준호의 바람을 알게 된 날 그녀의 세계는 다시금 무너져 내렸다. 노인은 격렬히 분노했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배신감에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수연이 자신에게 안정적인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그 신뢰를 무참히 깨버렸다. 수연은 그의 지원과 집 그리고 자신이 기대했던 안전한 삶을 모두 잃게 되었다. 노인은 그녀를 떠나며 집과 모든 재산적 지원을 끊어버렸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내가 원했던 건 안정이 아니라 욕망이었구나. 나도 널 위해 많은 걸 포기했지만 이제 끝이다. 노인이 떠나고 준호 역시 그녀 곁에 남지 않았다. 그는 단지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그녀와의 만남을 이어왔을 뿐 책임지거나 지속적인 관계를 희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수연은 사랑도 돈도 안전도 모두 잃고 혼자 남겨졌다. 한때 자신을 풍족하게 해줬던 삶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지하 셋방으로 돌아온 밤 수연은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흔적만 남은 화려했던 날들의 사진 몇 장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원한 건 행복이었을 텐데. 왜 이 길 끝엔 항상 후회와 고독만 남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 벌어진 이 모든 일을 마주하기 힘들었다. 자신의 외모와 젊음을 무기로 잃어버린 20대와 30대 초반을 돌아보며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후회가 그녀를 잠식했다. 수연은 비로소 깨달았다. 욕망만으로 채운 선택은 결국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갖길 원하는지 모르는 혼란에서 비롯된 것임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 이제는 그녀의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